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성함은 김만길 씨입니다. 올해 75 되시는 분이시고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2호선 낙성대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40년째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건물 하나로 슬하에 있는 두 아들을 키우셨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까지 잘 시키셨는데요. 두 아들은 정말 사이가 좋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상속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사람은 바로 두 아들의 며느리였는데요. 김만길 씨가 예상치 못한 이 두 며느리의 재산 쟁탈전,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김만길 씨는 재산 문제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 과연 어떤 경고와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김만길 씨가 보내주신 사연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시니어 황금사연의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니어 황금사연의 15번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길입니다. 나이는 75이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낙성대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처음 산 게 제 나이 35쯤이었는데요. 올해로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건물을 살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었습니다. 낙성대가 뭐가 있다고 거기다 건물을 사느냐. 그 돈으로 강남 쪽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지.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서울대가 이 동네에 있고 전철역이 바로 앞에 있고 유동인구가 꾸준하게 있는 이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를 거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저의 생각은 옳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시세는 글쎄요, 굳이 숫자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이 사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매가는 일단 100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임대 수익만 해도 월 3천원 이상 들어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재산을 두고 저희 아내는 10년 전에 저의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평소 배앓이를 했던 저희 처는 위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 1년을 병원에서 싸웠는데
결국 못 버티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 사연도 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두 며느리들을 잘 다독였을 테니까 말이죠. 제 슬하의 아들은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덕중이는 올해 45이고요. 뭐 나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 16년 차 됐고요.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43이고요.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상중이고요. 올해 43입니다.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결혼한 지 12년쯤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최미라라고 합니다. 올해 40살이고요. 작은 아들 슬아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뭐 동네에서도 사이 좋은 형제로 유명했죠. 형이 먼저 동생을 잘 챙겼고 그런 동생은 형은 잘 따랐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장가를 간 뒤에는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늘 왁자지껄 웃음이 끊이질 않았었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달라진 게 올해 봄부터였습니다. 제가 상속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올해 설 명절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슬슬 재산 정리를 생각해 두려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건물을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상의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둘은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서 섭섭하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아들들은 뭐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별로 없는 편들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였죠. 며칠 뒤 큰 며느리 세연이가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번에 건물 상속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아직 생각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덕중 씨가 장남이잖아요. 예전부터 아버님 곁에서 제일 많이 챙겼고 집안 행사도 저희가 도맡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저는 뭐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흘 뒤에 이번엔 작은 며느리 미라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얼굴 뵙고 싶어서요. 라고 전화가 왔었고, 바로 그날 저녁에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바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고 나서 미라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요. 상중 씨가 그동안 아버님 병원 동행도 많이 했잖아요. 물론 경조사도 꼬박꼬박 챙겼고요. 뭐 언니야 워낙 바쁘신 분이시니까 상황이 달랐겠지만 저희는 정말 성심성의껏 아버님 옆에 있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으셨으면 해요. 저는 둘째 며느리의 말에 그냥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 며느리가 아들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늦은 봄,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각자 전화가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세연이가 덕중이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장남인데 왜 직접 나서지 않느냐라는 것 같았습니다. 덕중이가 제법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둘째 며느리 미라도 상중이한테 형 쪽에서 뭐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라며 불안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상중이도 둘째 며느리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둘이 어느 날 저한테 각자 전화를 하더라고요. 덕중이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덕중인데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상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투에서 덕중이의 원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옆에서 세연이가 입김을 넣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냥 생각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에는 상중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으시면 저도 알고 싶어서요. 이거 그 상속 이야기 나오고 나서 형이랑 사이가 좀 이상해질까봐 걱정이 돼요. 형제는 이제 서로 조금씩 어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형제의 저녁 약속이 2달째 없어졌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두 아들들이 과연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자란 형제가 본인들도 모르게 슬슬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재산 때문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옆에 있는 며느리들 때문이라는 게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4월 달이었죠. 제가 건물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세연이와 미라가 각자 따로 부동산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은 정황을 제가 알게 됐죠. 실은 제가 40년 지기 친구가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아는 법무사 사무소 소장이 그 말을 귀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닥이 좀 좁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 두 며느리 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겠지만은 각자 법률 조언을 받으러 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좀 슬프게 했습니다. 아직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날 밤에 오랜만에 제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써온 수첩인데요.
낡아서 표지가 헤어진 수첩이지만 거기에 적힌 내용들이 제 인생의 굵직굵직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을 살 때도 그랬고, 아내가 아팠을 때도 그랬고, 아들들이 결혼을 허락받기로 온 날도 그랬고, 뭐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그 수첩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날 저는 제 오랜 친구인 신뢰하는 변호사인 무연이를 만났습니다. 무연이와 저의 사이는 뭐 40년 지기 친구인데요. 그 친구한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무연이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만기라, 확실히 결정한 거냐? 그래. 너희 그 두 며느리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말이지. 야, 알아 무연아.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거야. 무연이가 잠깐 저를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래, 역시 만길이답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상속을 두 아들에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방식대로면 건물을 지분으로 쪼개거나 한 명한테 몰아주거나 아니면 보통 매매를 해서 현금으로 분배를 하거나 그중 보통 하나를 많이 택하죠. 저는 근데 그 방식을 전혀 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건물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의 서류를 우선 준비하기로 했죠. 가칭 김만길 장학재단, 낙성대 인근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죠. 그 서류는 나름 무연이가 실제로 준비를 했었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물론 두 아들들이나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 다음 단계는 아이들 전체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두 아들들한테 각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들 아버지 집으로 와라. 물론 너네 네 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건물 상속 이야기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두 아들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덕중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뭐 오면 알게 된다라고만 했고 물론 상중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중이한테도 똑같이 그냥 오면 안다라고 했죠. 며느리의 반응은 제가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 뭐 심장이 뭐 벌렁벌렁 걸렸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는구나. 그렇게 그 주말 토요일 오후 2시 제 아파트 거실에 6명이 모였습니다. 덕중이와 세연이, 상중이와 미라, 그리고 제 친구 변호사 무연이도 함께 했었죠. 제 친구 변호사인 무연이를 보고 며느리들의 눈빛이 사뭇 남달랐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했다는 건 공식적인 자리라는 뜻이니 세연이도 뭐 자세를 고쳐 앉았고 미라도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올려놓고 앉아있더라고요. 무연이가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돌렸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말이죠. 자, 다들 왔으니 이야기 시작하자. 6명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했다. 낙성대 건물 그거 어떻게 할지. 근데 결정하기 전에
너네들한테 내가 한 가지씩 물어볼 게 있다. 아들 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봄에 아버지가 상속 이야기를 꺼낸 뒤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버지가 모를 거라고 너희들 생각할 것 같지? 제 말에 세연이와 미라의 시선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중이와 상중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연아, 네 아버님. 너가 장남 며느리로서 아버지한테 첫 번째로 전화한 거 아버지 지금 다 기억하고 있고 잘 들었다. 그리고 미라야. 네 아버님. 너가 찾아와서 직접 케이크까지 들고 왔지? 그때 너가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 다 기억한다. 응?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네들 각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더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냥 그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법률사무소 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왜 갔는지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지금 두 며느리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다. 뭐 재산을 더 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물론 너네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말이다, 이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과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다. 저는 무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연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죠. 세연이와 미라가 그 서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습니다. 김만길 장학재단 설립 기부 동의서다. 물론 공증도 맞춰놨고 두 며느리가 눈이 번쩍 떠지더니 할 말을 잃은 듯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덕중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그래. 공증까지 다 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상중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건물을 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장학재단 만들어서 낙성대 주변에 어려운 대학생들 내가 장학금으로 쓰는데 내 재산을 주겠다는 거지. 두 며느리의 얼굴은 말 그대로 떡 먹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들들도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들은 분노하거나 반발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보고 체념한 듯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이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 내가 아직 서명을 안 했거든. 그리고 저는 서류를 무연이한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서명하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가 이 서류를 실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세연아, 미라야, 아버지가 이 서류를 꺼낸 건 오늘 너네 둘을 겁주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 가지를 너네들한테 좀 밀려주고 싶구나.
두 며느리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건물은 아직 아버지 거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치매도 아니고 판단을 못하는 나이도 아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이 집안에 아버지는 간데 없고 건물만 있는 것 같더라. 아버지가 무슨 결정을 내릴 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 그 이야기만 너네들이 입가에서 맴돌고 들리는 것 같더라 이거지. 근데 아버지가 섭섭한 게 뭔지 아냐? 건물을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진짜 내 며느리고 하면 상속을 떠나서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 밥은 잘 드시냐? 외롭지는 않으시냐? 그 말을 먼저 듣고 싶었는데 너희는 건물만 쳐다보고 있어서 아버지가 좀 가슴이 많이 아팠다. 세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도 물론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덕중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상중이도 바로 말을 잇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저는 두 아들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둘은 뭐 괜찮다. 너네 둘이 뭐 잘못한 게 있다니? 그냥 두 며느리가 문제지. 세연아, 미라야. 두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마음 먹으면 이 건물을 정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전액을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충분히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아직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너희들 아니? 두 며느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남편들, 내 두 아들이 평생 저 건물을 보면서 자랐다. 아버지가 새벽에 청소하면서 자랐고 임대료 받아서 대학 등록금 낸 거 알면서 자랐고 저 건물이 그냥 단순히 건물이고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옆에서 같이 웃고 울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해온 그런 또 다른 자식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두 아들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저는 무연이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무연이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봉투는 두 개였고요. 하나는 덕중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또 하나는 상중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집은 50대 50 상속 서류였습니다. 장남이니 차남이니 구분 없이 정확히 반반씩이었죠. 덕중이도 한참 서류를 바라보더라고요. 물론 상중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네들한테 반반씩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희 둘 다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다 내 아들이고 둘 다 나한테 소중한 자식들이다. 근데 이 서류에 내가 서명을 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첫째, 이 건물은 팔지 말아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대 수익으로 운영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 너희가 결정해라. 둘째, 두 형제가 지금처럼 우애 있게 지내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명절에 또 모이고
서로 경조사 챙기고 그렇게 계속 하는 조건이다. 덕중이와 상중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살짝 웃더라고요. 셋째 조건은 없는지 상중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두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밥을 좀 해주라. 혼자 먹는 게 맛이 없다. 저의 말에 거실에 잠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울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파하고 나서 두 며느리가 각자 저한테 왔습니다. 새언니가 먼저였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주방에 있을 때 저한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뭐 큰 며느리라는 게 특권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버님을 건물로만 봤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세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세연아, 욕심은 나쁜 게 아니다. 방향이 문제였던 거지. 뭐 아버지 가고 나서 너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은 아버지도 이해한다. 근데 세연아, 덕중이는 재산이 있든 없든 너 남편이다. 비록 내가 건물을 주지 않아도 덕중이는 네 남편이야.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라는 식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다시 집으로 조용히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때 케이크 들고 온 게 뭐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진심이고 반은 제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미라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솔직히 말해주는 거 보니까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미라야,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물론 욕심 부릴 수 있지. 하지만 이번 일로는 많은 걸 너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거면 충분해. 미라는 제 말에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두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세상을 떠난 제 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처가 살아있었다면 진작에 두 며느리에게 이런 큰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뒤 주말에 다시 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아파트 거실에 뷔페 음식을 시켜놓고 손주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날 무연히도 불렀습니다. 그때 마저 서명하지 않았던 상속 서류에 저는 두 아들들 앞에서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그날의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사연을 쓴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며칠 안 돼서 우연히 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세연이가 요즘은 부쩍 전화를 저한테 자주 합니다. 물론 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도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바로 어제는 깍두기랑 제육볶음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맛도 뭐 괜찮았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저는 두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세연아, 미라야, 난 너희 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버지의 상속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뒤로 처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재산보다 먼저인 게 뭔지 너희가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아버지를 봐줬으면 좋겠구나. 재산은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겠지만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을 때만 너희의 곁에 있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너희의 남편들 덕중이와 상중이 그 아이들은 재산 때문에 좋은 남편이 아니다. 그 아이들은 원래 좋은 사람이란다. 내가 40년 넘게 키워온 자식들이니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읽어드린 김만길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김만길 씨는 정말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들은 어찌 보면 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각각의 아들들에게는 바로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반려자요. 만길 씨가 세상을 떠나도 아들들의 옆에 있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때문에 만길 씨는 두 며느리에게 경고를 해주면서도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두 형제가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게 공평한 분배를 선물로 주었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아쉽지 않고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김만길 선생님의 남은 여생이 꼭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